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대구 전현직 의원 12명 중에서 8명이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해. 이걸 8명이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한 거를 금액으로 따졌더니 241억이에요. 야, 그 평균 20억 정도는 된다는 거네요. 22억. 아니 근데 8명이 강남 4구에만 갖고 있는 게 총 11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의 의원들이. 대구 의원들이.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안정화시키지 못한 건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특히나 이제 강남이나 서울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곽상도의 의원에 의하면 자기들이 다 아파트값 올려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들은 손해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최근 논란에 우리가 잊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집값이 올랐다고 막 때려. 그래놓고 다주택 팔아라 하니까 반헌법적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값을 올렸던 사실 주범이죠. 최소한 정권을 잡고 있을 때나 했던 주범인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속마음은 고소하다. 고맙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됐다 이런 건데. 고맙다겠죠. 그래서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 등을 막 집중으로 타격해. 그래서 야 그럼 니들 집하라 그랬더니 반헌법적이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어? 이건 정치 세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가 정책을 내놓을 테니 우리 말을대로 해라. 그러면 지들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야? 예. 그럼 지가 지폐를 흘리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하면 얼씨구나 나도 해야지 따라가는 것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야당이라면 모름지기 이 정부를 어떤 공격하는 이 아젠다를 자기가 끌고 가야지. 먼저 이슈를 던지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언론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언론이 공격하면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뒤통수를 또 친다고. 너무 쪽팔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요. 그 20대 국회 때 이야기예요. 일단은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12명의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20채 중에서 12명인데 20채예요. 60.5%인 13채가 수도권이고 이 중에 11채 55.0%는 서울 강남 4구에 있고요. 20대 국회의원 223명이 아파트 오피스텔 총 346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71채가 서울에 있고 82채는 강남 4구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 보유자는 미래통합당이 더 많아요. 퍼센티지로 봐도. 근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이제 공천 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2년 안에 다주택 한 주택만 남기겠다. 실소유 아파트 남기겠다 돼 있는데 그때 거를 보니까 딱 이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주호영, 곽상도, 유승민, 윤재옥, 정종섭, 정태욱, 주호영, 추경호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남 4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아파트 보유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죠. 최소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 하려면 팔고 해라. 니들은 대한민국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 자금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그 월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12년 사이에 거의 19억 정도의 현금 보유 그 예금이 늘었는데 도대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은 뭔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이 현금 실수령액으로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모아도 15억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1,000만 원 받아도 남는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5억이 안 되는데 19억이 늘었다는 건 정말 어떤 비법이 있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뭐 이제 지금 오늘 핵심은 아니고 이번에 경실련이 발표했었죠.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보니까 미래통합당 다주택 소유 의원은
전체의 39.8%입니다. 40%가 다주택 갖고 있고요. 민주당은 22.1%예요. 근데 국회의원 현황이 민주당이 176석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03석이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다주택 의원은 41명이고요. 민주당의 다주택 의원은 39명이에요. 일단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다주택 국회의원이 다 욕먹을 건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이 투기성이 있냐 없냐는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가격을 떠나서 실소유,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저건 살고 있지 않은데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재개발 같은데. 잠실의 장미 아파트 같은 재개발에 집 보유하고 있는데 살진 않아. 그건 명백한 투기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투기로 의심받는 자가 문준용 씨의 뭐 구로에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 뭐 시세 차익을 얼마를 노렸다고 비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장미 아파트 이름이 예뻐가지고 수집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이제 노영민 수석 잠깐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해봐요. 네. 그 원래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했을 때 욕을 먹고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판다고 했는데, 이 한신설의 아파트가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 2개짜리예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지금 실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영민 실장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관사에 살아요. 관사에. 그러면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하도 이제 비난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둘 다 팔겠다고 했는데, 저는 또 이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2채 이상부터잖아요.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주택이 39명이고 41명이고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는 2채, 3채까지 많고. 방 2개짜리 몇 평짜리길래 그렇게 비싸요, 근데? 아, 거기요? 한신설애가 한 18억 정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 고속터미널역 우리 그 집회했던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조달청 뒤에요. 근데 그 조달청이 있는 그 구역의 한신설애 아파트하고 거기서 건널목 하나만 넘으면 거기가 바로 반포 레미안입니다. 프레스티지. 거기에 이제 조윤선하고 그 언니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는 그 건널목 하나만 건너가면 거기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비난받는 게 좀 그렇긴 하죠. 이게 비난받는 게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노영민 실장이 실수한 것도 맞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정책적 방향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실수하고 국민들한테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순간적인 어떤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저기 청주에 있는 거 팔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14평짜리라면서 지금 반포에 있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됐고, 뭐 사람들은 그 디테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니까 팔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딱 꼬집어가 이간질 해버리잖아요. 지역구 포기한 거고 서울은 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막 오딩 써가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때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내놓는다고 당장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거 팔겠습니다 딱 질렀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간 선택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아마 빠르면은 오늘이 8일이니까 9일쯤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거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부동산을 잡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디테일의 함정보다는 기준은 일단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 세금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 또 팔았을 때 양도세, 거기 얻는 이득들을 환수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법률 세제로는 택도 없다 이런 거야.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세금을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지. 종부세가 94만 원이 오른다고 13억 아파트를 팔겠냐. 종부세 94만 원이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오를 건데 1년에 1억씩 오르는데 내가 1년에 낼 수 있는 세금은 94만 원이면 보유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합부동산세 대충 합쳐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의 형태로는 안 된다는 게 대개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일단 봐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뜯어가면 판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그걸 구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굳이 호가를 올리지도 않겠죠. 네.
팔기 전에 절대 돈이 안 되는 그림의 떡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종부세 올리면은 가장 이제 비판적인 어쩌면 소수일지도 모르지만 크게 목소리를 언론에서 실어주는 게 하우스푸어거든요. 근데 이 집밖에 없으니까 네 종부세 어떻게 내라는 거냐. 예.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얻지는 못하죠. 예.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 집을 사서 1년 안에 되팔면 대개 뭐 사정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고 빠지기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양도세 최고 80% 매기겠다 이런 것도 지금 가만히 되고 있나 봐요. 아마 9일날 빠르면 9일날 이 대책이 발표가 될 거라 그러는데 우리 방송의 애청자이신 분이 이 PPT까지 만들어 갖고 하나 보내주신 게 있어요. 와. 소개만 좀 해드리려고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청와대 쪽까지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민들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가 아니라 머무는 동안 빌린 자리. 이게 이제 헌법이 다 맞아야 되는 거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근데 되게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과세예요. 세금 세게 때려야 된다. 지금 이게 집을 갖고 미래통합당 같은 세력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게 고맙잖아요. 네. 정부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지지율은 확 떨어지고 지들은 지지율 올라가는 상태. 이게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득은 이 돈 많은 놈들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자신들이 이득을 봤으면서 막 공격을 해.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상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새 국세청이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그 다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단순화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나 이제 기업의 연결 회계라는 그 개념을 개인한테도 적용하는 걸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인간이 평생 가지는 직업이 하나였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연결 어떤 수입이라는 멀티 채널 인컴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신고하는 소득 자체만 믿고 그 과세를 하면 됐었는데 이 소득원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이 시대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실체적 그 직업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교사야. 내가 삼성전자 뭐 직원이야. 그래서 연봉을 8천을 받고 있지만 배우자를 통해서 그 임대소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간 소득이 2억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삼성전자 직원으로서의 소득보다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과세를 할 때 이게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완전히 분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헌법적으로 뭐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수입원이 무엇이냐를 그러니까 전체 수입 비중을 봐서 그러니까 기업의 연결 회계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라 이게 국세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비중의 몇 % 이상이 되면 그게 주수입원으로 가정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임대사업 중심으로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보유량 자체를 조정해 나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그 대화에 길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연결회계라는 개념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 근데 지금 이게 완벽한 정책이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해나갈 부분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종부세를 가지고도 서민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좀 헤드라인을 제가 몇 개 갖고 와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말 듣고 문재인 말을 듣지 말 걸. 이게 한경이 낸 기사고요. 진짜 예라이 양아치. 예, 그리고 또 갭 투자 잡다 서민 잡을 판. 이게 서울경제. 그리고 청년들 대입 부동산 취업 꽉 막혀. 이생망. 이게 매일경제인데요. 사실 이게 뭐
갭 투자를 잡는 게 서민을 잡는 거랑은 또 별개의 얘기일 뿐더러 청년들이 뭐 부동산이랑 굉장히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내면서 마치 일반의 서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약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공격당한다는 듯한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진짜 언론을 좀 잡아야 된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부동산이랑 연결해서도. 자,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 혁명은 박근혜에 대한 혁명이었을까요? 나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마인드에 대한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집을 아직까지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촛불 혁명의 최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국병이었잖아. 간단히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세 식구가 사는데 왜 50평대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저긴 사람 살 곳이 못 돼서 담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야 되는 거지. 사람의 욕망과 욕구는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소위 촛불혁명을 했던 분들이 집값 오르고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화를 내. 어쩌라는 겁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마포 공격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가 50평대랍니다. 144제곱미터. 노열층 20층의 공시가격이 6억 9,700만 원이에요. 공시가격이. 네. 실거래 가격이 13만 5,500만 원이랍니다. 네, 13억. 아, 죄송해요. 싸네요. 한 10개 살려고. 나는 간이 작아요. 나 한 4개 살라고. 13억 5,500만 원이랍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네. 공시가격이 너무 싸.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세금 적게 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의 공시가격 높여놓으면 화를 내. 이 이중적인 구조는 난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거면 공시가격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자. 아니, 거의 딱 2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뭐 강남, 강북을 떠나가지고 공시가격의 2배 정도가 실거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1년 사이에 3억 원이 올랐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종부세로만 하면은 1년 세금이 94만 원이래요. 누가 이걸 팔아요? 그냥 갖고 있지. 당연히 갖고 있고. 93만 원 내고 1년에 3억씩 벌면 되지. 이 구조는 깨야 된다는 거야. 네. 이것이 정부한테 부동산 대책이 지금까지 나왔을 때 사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세금 이보다 월등하게 더 크게 때려라. 아까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 제도 자체가 나온 그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들 편하자고 만드는 거죠, 사실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또 전산화가 안 돼 있던 시절에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니까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시작됐던 제도가 이제 고착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이제 공시지가가 아니라 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혁명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공시지가가 왜 있는 겁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처럼 전산화가 잘 돼 있고 거래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거래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도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정을 할 텐데 지금은 그 차액에 의한 이익만 너무 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만 봐도 6억 정도의 과표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예.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랑 연관이 돼요. 희한하게 사회적 분위기가 민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집값 오르고 아파트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왜 내가 옛날에 그 스웨덴 사례를 그 방송 때문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현찰만 많이 보유해도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분위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세금 대부분 내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한 70%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부에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다. 이런 구조.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 같은 부류는 사회주의라고 하겠지. 정부가 다 집을 줘버린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같은데 막 꾸역꾸역 막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3인 가족이 50평 아파트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사회적 분위기를 내가 말하는 이유가. 3인 가족이면요. 20평대 초반 아파트도 충분히 그냥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좀 약간 좀 과시성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임대주택 엄청 지어도 그걸 아파트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는 고급 아파트 들어가서 비싼 아파트 가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게 대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방식의 뭐 법 촘촘하게 만드는 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3, 4인 가족이면 충분한 정도의 평수에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부터 바꾸지 않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네 못하네. 미래통합당이 어쩌네 저쩌네 저는 그럴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저는 20억 이상 아파트는 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국회에 들어오긴 했는데 야당목 국회 부의장 거부하겠다. 법사위 안 주면 우리는 다 거부하겠다. 일을 하겠다면서요 또. 지금 이거는 거의 마트 바닥에 들어 누운 거죠. 그러니까 저거 안 사주면은 나 집에 안 가라고. 그런 애들은 달래주면 안 됩니다. 놓고 가야죠. 사실 생떼란 표현보다 땡깡이라는 표현이 더 세게 와닿거든요. 일본 말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고 언론들도 일제히 대한민국 언론 문제예요. 같이 보도하면 되거든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게 14평밖에 안 되는 강남 똘똘한 놈이라 이런 보도 안 해주고 계속 허위에 가까운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때려. 여기에 지금 편성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만 연념하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법사위 같은 걸 핑계 삼아가지고 사실 일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놈들은 나는 그 일하는 국회법이 빨리 통과되고 그러면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일 안 하면 돈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일도 안 하고 지금 먹으러만 끌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세비를 받겠다고 그래요. 그 출근 카드 딱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출근 카드 그러니까. 찍힌 만큼 찍힌 일할 계산해서. 네. 예, 일단 알겠어요. 참 부동산 이야기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욕심이 전혀 없어요. 실제 사람이 살면서 말이에요. 우리 좀 노골적인 표현 한번 써봅시다. 나 뒤질 때 집 짊어지고 가요. 내가 눕힐 자리 하나 있으면 되고요. 다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내 새끼나 내 가족이 그래도 정말 거지같이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강북 쪽에 가면은 오래된 집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데 조그맣지만 정원도 있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예, 맞아요. 두 부부가 점심 먹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 겨울에 가면은 우풍도 심하고 그렇긴 한데 사람이 사는 곳에 따뜻함이 있어야죠. 빛가번쩍하게 물질로만 도배를 해가지고 막 최첨단의 장비 갖다 놓고 테레비 보고 뭐 에어컨 틀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삶의 진화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바꿉시다. 네, 저는 그런 게 좋아서. 네. 까분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